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올해 각종 보조금의 지원으로 인해 인플레가 예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방정부가 소셜연금을 비롯 푸드스탬프 등 각종 정부 프로그램의 수령액을 예년보다 더 높이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24일 경제매체 CNBC는 연방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예상과 취재를 토대로 보도하면서 2022년도 소셜연금이 올해보다 최소 6% 오르면서 지난 1983년 이후 38년 만에 최고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매년 10월에 다음해 소셜연금 수령액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 생계비 조정 수치를 올해 3분기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를 토대로 공개합니다. 올해 소셜연금 인상률은 1.3%에 불과했으며 대다수 시니어들은 월 20달러 정도 수령액이 늘어난 것에 그쳤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현재 6,9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소셜연금 수령자들의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월 1,543달러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내년도 소셜연금의 큰 폭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인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로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수령자들이 부담하는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도 매년 인상되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끝없는 확산 속에서 메디케어 등 보건당국을 사칭해 주민들에게 접근해 사기를 저지르는 메디케어 사칭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의 대다수는 연방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국 직원을 사칭해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후 메디케어 번호를 물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기에 속아 메디케어 번호를 노출할 경우 사기범들이 이를 이용해 의료비 허위 청구 등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해당 당국의 경고입니다. 특히 메디케어 관계자들은 절대 전화로 메디케어 번호를 묻지 않기 때문에 만약 번호를 물어볼 경우 즉시 전화를 끄는 뒤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취약층인 노년층이 범죄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전에 범죄 예방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이 같은 메디케어 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전화로 메디케어 번호나 소셜 번호 등을 요구하면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 메디케어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입하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절대 주지 말 것.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범들도 있으니 주의할 것 등을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개빈 유섬 주지사 사무실은 30일부터 일회성 600달러 경기부양 체크를 2주 간격으로 발송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가주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1,500만 명이 경기부양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LA 데일리 뉴스는 가주세무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가주정부가 지급하는 경기부양 지원금이 이번 달 말부터 지급되기 시작해 2주 간격을 두고 단계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24일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인 SSI, SSP나 가주 근로소득세금 크레딧을 비롯한 주정부 이민자 현금 지원 프로그램과 헤럭스 등의 수혜를 받는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가주 경기부양 지원금은 지난 5월에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부양금 600달러 대상자는 오는 10월 15일까지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는 가주민으로 2020년도 총소득이 7만 5천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2020년 과세연도의 절반 이상을 가주해서 거주해야 하고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자녀나 자격을 갖춘 친척으로 제한됩니다. 경기부양금은 연방정부의 지급 방식을 따라 연간 세금 환급에 사용되는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종이 수표로 발송됩니다.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경우는 대부분 9월 1일에서 10월 15일 사이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보도하였으며 수표의 경우 도착하는 데 4에서 6주 정도 걸릴 전망이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번 경기부양금은 유섬 주지사가 지난 5월 재개방 이후 경제 활성화와 중산층 가정 지원을 위해 계획한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예산 규모는 총 1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코로나 백신 제조사의 CEO가 앞으로의 코로나에 대한 중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 대표가 백신 내성을 지닌 변이의 출현을 경고했습니다. 화이자 최고 경영자 알버트 불라는 2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백신의 내성이 있는 코로나19 변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라 CEO는 새 변종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 과학자들은 이를 입수해 변종이 우리 백신의 보호를 피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없지만 언젠가 하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 백신 제조사 CEO인 불라가
불길한 예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는 최근 델타 변이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 2월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화이자 백신이 델타 변이 등 새 변종에도 효과가 있는지 질문을 받자 관련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새 변종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백신의 내성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출현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 CEO는 이론적으로 매우 가능한 시나리오라면서 백신으로 많은 인구를 보호하는 상황에서 이 인구를 대상으로 증식할 수 있는 변종이 생긴다면 이 변종은 처음에 코로나 세력을 능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블라 CEO는 메신저 리보핵산 기술로 제조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은 새 변종이 출현하더라도 2달 이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당국 규제 등의 변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화이자는 새 변종을 발견하면 95일 이내에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의 이번 발언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떨어졌다고 발표한 날 나왔습니다. CDC는 4,217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델타 변이 출현 전 평균 91%였던 예방 효과가 출현 후 66%로 급락했다고 밝혔습니다. 4천여 명의 임상 자원자들은 65%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고 모더나 33%, 존슨앤드존슨인 얀센 2%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미 식품의약국 FDA는 긴급 사용 승인 상태였던 화이자 백신을 16세 이상에 한해 정식 승인으로 변경했습니다. 12세에서 15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긴급 사용 승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백신 3종 중 FDA 정식 승인은 화이자가 최초입니다. 화이자는 이날 백신의 정식 명칭을 코미나티로 소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LA 한인회관 주차장에서는 한인타운의 한 명물이 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아시아계 대상 인종차별과 증오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아시안 차별과 증오범죄 근절 및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적 벽화가 LA 한인회관 외벽에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제막식에는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과 영킴 이사장, 그리고 힐렐 류먼, 이스라엘 총영사와 마크리들리 토마스 17구 시의원, 미티아라만 사지구 시의원 등 LA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벽화 제작에는 LA 한인회와 이스라엘 총영사관, 그리고 이스라엘 예술단체가 협력해 이루어졌으며 이스라엘 총영사관 측에서 벽화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 $20,000를 모두 지원했습니다. 벽화의 위치는 한인회관 주차장 뚝 외벽에 그려졌으며 베트남 출신으로 부인이 한인인 예술가 앤드루 햄씨가 그렸습니다. 이 벽화의 내용은 한복을 입은 아시안 소녀의 모습이 This is home이라는 문구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이 벽화는 2년간 유지됩니다. 다음은 아프간 소식입니다. 현재 탈레반은 마지막 거점을 포위하여 투항을 권하고 있으나 정부군을 비롯한 저항군은 협상과 전투 준비를 겸한 작전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들의 소식을 종합해보면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 시한에 쫓기는 미군이 민간인 이송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반탈레반 저항 세력이 집결한 북부 판지시르 계곡에서는 탈레반과의 결전이 임박한 분위기라고 현지 특파원들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존 커비 미국 방부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공항 접근이 봉쇄된 350여 명의 미국인들을 수송하기 위해 헬기와 특수부대를 카불에 급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군이 통제 범위를 카불 공항으로 한정, 대피를 위해서는 공항에 자력으로 도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국방부 방침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방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는 하루 동안 약 1만 1천 명이 대피했지만 여전히 수만 명의 미국인과 아프간 조력자가 현지에 남아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철군 시한인 31일 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할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탈레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수하이 샤인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영국 스카이 뉴스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8월 31일 모든 군대를 철수시킬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레드라인이라며 미국과 영국군이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반탈레반 저항 세력은 외세와 맞서 싸운 역사적 항전지이자 마지막 거점인 판지시르 계곡에 집결해
탈레반 포위 속에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세력을 이끄는 이는 아프간 국부로 불리는 아흐마드 샤 마수드의 아들인 아흐마드 마수드라고 많은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수드가 이끄는 아프간 민족저항전선은 탈레반의 공세에도 이미 병력 수천 명을 확보했다면서 탈레반과 싸울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알리 나사리 민족저항전선의 대외관계 책임자는 영국 BBC 방송의 평화협상을 추진하겠지만 실패한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사항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바글란주에 속한 반누, 후레에사르, 데살라 지역 무장 세력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정부군과 지역 민병대의 진지가 구축된 곳이었습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현재 반탈레반 무장 세력은 판지시르 계곡을 둘러싼 바다흐샨, 타하르, 안다랍 지역에 모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간 국내 경제는 공황 상태로 치달으며 붕괴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프간 정부가 지난 15일 탈레반에 의해 무너진 뒤 은행과 환전소는 문을 닫았고 실업은 급증했다고 현지인을 통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생필품 가격도 급등했으며 밀가루, 식용유 등의 가격은 최대 50%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간으로의 달러 송금 금지 등의 제재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현지 경제에 타격이 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국제사회가 아프간 정부를 인정할지 확실성이 없다며 아프간에 예정된 특별인출권 SDR 배정을 보류하고 다른 금융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치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탈레반은 전날 반군활동 기간 고위직 중 한 명이었던 하지 모하마드 이드리스를 아프간 중앙은행 총재권한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경제 조치 중 하나로 고철 수출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임금을 계속해서 지급하고 조만간 은행 영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말일로 예정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4일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은 미국 행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아프간 내 미국인과 아프간 조력자들을 오는 31일까지 대피시키고 미군도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는 국가안보팀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군이 탈레반과 합의한 철수 마감 시한 이후에도 계속 아프간에 머물 경우 안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날 주요 7개국인 G7 정상들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아프간에서 자국민과 아프간인들의 안전한 탈출을 위해 미군 철수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불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회의 후 연설할 예정이었으나 연설은 4시간 넘게 지연됐고 그 사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 달성에 따라 카불에서의 임무가 끝날 것임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31일까지 철수를 매듭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확인했고 귀국을 희망하는 미국인 제3국 국민 아프간 조력자들의 대피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회의 후 독일에서 자국 언론에 오늘 회담은 새로운 날짜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미군 철수 마감 시한은 연장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철수 이후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미군 철수 이후에도 지역 요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G7 관리들이 모여 향후 탈레반에 대처하는 행동계획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칠이 통일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으나 미국 없이 철수를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G7 긴급회의를 주최한 올해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철수 이후에도 아프간을 떠나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탈레반은 아프간에서 미국인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있지만 혼란 상황을 이용해 테러 조직 ISIS 계열인 ISISK가 미군과 민간인들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부 소식통이 AP통신 등의 전한 바에 따르면 행정부 관리들은 이들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아프간을 떠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탈레반 무장 세력이 아프간을 빠르게 점령하자 미국 안팎에서는 민간인이 모두 대피하기 전에 기지를 폐쇄하고 철군을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가 성급했다는 비난 여론이 치솟았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못 박은 철군 마감 시한을 변경할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으며 이번에 국가안보팀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당초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군은 아프간에 체류 중인 미국인 전원을 대피시킬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군의 수송 능력은 하루 1만 5천 명 이상이며 23일까지 아프간에 남은 미국인은 1만 5천 명 이하로 추정돼 이들이 공항에만 무사히 도착할 경우 대비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설명입니다. 미국은 아프간 수도 카불이 포위됐던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3만 7천 명을 대피시켰으며 22일 하루에만도 28대의 항공기를 띄워 1만 명 이상을 대피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방부는 이번 주말까지 하루 수송 능력을 약 2만 명까지 끌어올려 10만 명 이상을 탈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젠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기한 내 철수 임무 완료는 탈레반과의 지속적인 협력에 달려있다면서 31일까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무부의 비상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미 50개 중 처음으로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재정결의안을 23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 22일 캘리포니아에서는 김장 등 김치에 관한 다양한 행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한 11월 22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치 만들기 체험 등 김치 페스티벌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며 그 기원은 삼국시대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유네스코 또한 김장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내 김치의 인기가 K-팝, K-뷰티 등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도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국계 최석호 의원은 중국이 김치가 자신들의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발의했다며 미국에서 한국계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가 앞장서서 한국 정부와 뜻을 함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국 정부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정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5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윤희숙 의원은 수차례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준비한 회견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국민의 힘이 강건하고 단단한 정권 교체의 길로 나아가길 응원하겠다며 말을 마친 후 결국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의원은 사퇴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의 도덕성 기준이 높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국민보다 못한 도덕성을 가진 정치인을 국민이 포기하고 용인하는 상황이라며 저는 여기서 꺾이지만 국민은 정치인의 도덕성 자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갑 지역구민에 대해선 죄송한 마음이 크다. 지역구민들께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우리 정치와 당에 얼마나 큰 충정을 가졌는지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직접 윤 의원 기자회견장을 찾아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대선 후보 중도 하차를 강하게 만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의원 개인이 소유관계나 행위 주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연좌 형태로 이런 의혹 제기를 한 점은 매우 야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도 전날 늦게까지 윤 의원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에 남아 이재명 경기지사의 포퓰리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윤 의원이 사퇴 의사를 끝내 꺾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 선언으로 아직 탈당하지 않고 있는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탈당 요구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지 않은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윤 의원은 전날 권익위에 의해 부친의 농지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지적됐습니다. 권익위 조사 내용에 따르면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세종시의 농지 1만 871평방미터를 취득한 뒤 농업 경영을 하겠다며 영농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윤 의원 부친이 아닌 지역 다른 주민이 실경작자였고 부친은 실경작자로부터 매년 쌀 7가마니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전날 화상회의를 통해 윤 의원의 소명을 듣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윤 의원은 여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연설로 이름을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초선 의원은 본인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공격수로 알려졌는데 누구 잘못이든 부동산 문제로 구설에 오른 자체를 본인이 못 견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심으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